서울고등학교 2학년 13반 학생 여러분, 재미니보 인성아카데미 7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니보의 김도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통한 코딩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연 제주대학교 교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신데요. 안도연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안도연 교수님은요, 현재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앞서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부 기자로 활동했던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테크 분야의 취재를 마치셨던 훌륭한 그런 기자셨습니다. 미국 알라바마 대학에서요,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국제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셔서 2015년에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마르키즈 후주 세계 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으십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요, 코딩 수업도 진행하고 계세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동안 코딩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좀 일단 이 그림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제가 착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애셔라는 화가가 착시를 이용해서 자기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 착시를 그린 이게 처음부터. 네. 애셔의 그림에다가 저를 한번 여기 애셔의 자화상이거든요. 여기다가 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그저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번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더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칸딘스키의 초상화에다가도 제 얼굴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앞에서 이미 이제 저 소개시켜드렸고, 이거는 제가 대학 박사과정 때 썼던 논문이 MSNBC에서 한번 소개시켰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그냥 공식적인 설명이고, 진짜 내가 누군가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혹시 이게 아닐까 하는데, 이 이유는 내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초상화 때문에 그래요. 이 초상화인데 나비를 좋아해요. 나비를 좋아하는데, 나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호접지몽고사 때문인데, 호접지몽고사는 장자께서 낮잠을 주무셨는데, 이게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은 장자께서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냐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꿈과 현실 사이에서 뭐가 진짜냐라는 질문을 한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걸 한번 많이 생각해 봤죠. 한번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이 뭐죠?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보이는데, 요 똑같은 사진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참 누가 보이나요? 자, 마릴린 먼로가 보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사진인데, 어느 주파수를 통해서 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주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각하냐에 따라서 마릴린 먼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 그림자잖아. 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무엇을 비친 것일까요? 여기에 지금 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요 자리가 뭐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자,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에 실제가 있고, 자,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건데, 자, 요 실제가 과연 무엇일까? 자,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자, 실제 이제, 팀 노블스와 수 웨스터가 함께 작업한 예술 작품인데, 자, 요거란 말이죠. 요게, 잡동산이에요. 잡동산인데,
이 잡동사니가 어떻게 사람 모양처럼 보이냐면은 빛이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서 빛이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빛이 이렇게 가니까 그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이 잡동사니의 특정한 측면, 그러니까 특정한 측면 한 측면, 요쪽 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잡동사니와 요 테두리의 모양이 사람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다. 그래서 어떤 실제가 있고 바깥 세상에 실제가 있는 것이고 이 바깥 세상에 실제가 있고 그 실제가 우리 마음속에 맺힌 그림자인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실제라고 여기지만 이 실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 실제 자체가 아니라 이 실제의 그 특정한 측면이 우리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 피부 감각으로 오는 것, 우리 혀로 느끼는 맛의 감각, 이런 모든 감각에 의존해서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는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고 그 그림자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뇌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 이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모습은 말 자체가 아니라 어때요? 말은 어디 있어요? 말은 자, 여기 있죠. 말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여기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모습은 그 말의 그림자죠. 말의 그림자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 무슨 빅데이터를 통한 코딩 방법과 긍정어 추출인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가 부제를 인식의 과정이라고 달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딩의 방법과 긍정어 추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세상에 대한 인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트릭스를 한번 들어서 접근을 해보면은, 자, 매트릭스에서 그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제시하죠. 그래서 파란 약을 짚으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빨간 약을 짚으면은 자, 이상한 나라에 남아서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빨간 약을 선택했으니까 자, 지금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탐색해 봅시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가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무엇일까요? 빅데이터가 무엇일까? 일단 빅데이터도 데이터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란 말이야. 그리고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에 대한 관찰의 기록이에요. 존재. 어떤 그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식한 거라는 거죠. 인식한 거야. 무엇인가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한 거를 우리가 인식한 것. 그것이 데이터라는 거죠. 어떻게 인식했냐면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서 뭐 숫자나 문자나 도형 같은 걸로 기호화한 것. 자, 그것이 그 데이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인식의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한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이해한 첫 번째 단계로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 데이터 정보 지식 위계의 틀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우선 그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가 있어요.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가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자, 이게 앞에서 보여줬던 자,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 자, 이것이 그 잡동사니 더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잡동사니 더미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깥 세상이야.
이건 있지만 그 자체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무엇인지 몰라. 다만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뿐이야. 자, 그런데 그 인식하는 첫 단계가 뭐냐? 자, 첫 단계가 바로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무엇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수집하고, 우리가 그 무엇인지를 수집하고 여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부호한다 그래. 그거를 우리가 1차로 부호화했다. 우리가 그 부호화라는 거는 그거를 그 뭐 글로 쓴다거나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이렇게 소리로 만든다거나 하는 걸 다 부호화한다 그래요. 자, 그걸 1단계로 부호화한 거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성되는 거다? 바로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거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결과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 인식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는 건지. 우리가 2차 부호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게 정보가 되는 것이고, 부호하게 되면 그게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관련된 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발신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세상의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해서 그 내 안에 들어간 어떤 그 정보, 데이터를 정보까지 부호한 다음에 그걸 우리의 발신자 영역이 되는 거고, 자, 그것을 다른 사람과, 자, 여기 다시 순서를 할게요. 먼저 그 개인, 일단 발신자만 먼저 해보죠. 그것을 이제 부호하고, 그 다음에 부호한 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해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혜로 내면화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 보통 우리가 그 데이터가 바깥에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그 나의 지식과 지혜로까지 그 연결되는 하나의 그 인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 소통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발신자 영역인 거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수신자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 발신자 영역하고 수신자 영역이 겹치는 이 부분이 메시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는 우리 인식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 바깥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 인식의 결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인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빅이라는 얘기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커. 그 데이터가 큰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수작업으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직접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이 뭔지 분석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직접 보고 그 영화의 내용이 뭔지 직접 분석하는 것, 아니면 기사를 사람이 직접 읽고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자, 이런 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어보고 그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 자, 그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사람이 직접 읽거나 사람이 직접 쓰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 그런 걸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게 하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할 수 없는 양, 즉 이미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리 도구인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 자, 그거를 빅데이터라고도 하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거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뭐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기존에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사람의 수작업으로는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로도 처리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빅이라고 할 때 그 얼마나 큰 거냐라는 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갖고 한번 그 봅시다. 숫자를 표기해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1이잖아요. 1. 1은 1이야. 뭐 1은 뭐 크지 않은 수죠. 10도 뭐 크지 않아. 뭐 100도 크지 않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면은 한 1에서 한 10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 보통 책을 한 100권 정도는 읽을 수 있죠. 100권 정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0권도 읽어. 1000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게 보통 이 정도 한 1에서 한 1000 정도까지가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크게 그거보다 더 넘어가는 수, 한 만이라든가 한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이 다루기 어렵죠. 사람이 다루기 어려우니까 이때부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해 놓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클 때 우리가 뭐 100만 단위, 뭐 그다음에 기가 단위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는 10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거의 1조까지도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1테라, 2테라, 뭐 4테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한 4테라까지 된다는 얘기는 한 테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뭐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라 정도까지는. 자, 그런데 그거보다 테라보다도 더 큰 단위가 있단 말이죠. 테라보다 더 큰 단위가 있어. 뭐 천조도 있고 일경도 있어. 뭐 이렇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에도 저장도 안 되고 굉장히 큰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또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영역이냐 하면은 그거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의 이 영역에 따라서 요 정도 영역, 한 뭐 10,000건이라든가 10만 건, 100만 건 정도 되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처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어려운 정도의 그 데이터 용량, 한 뭐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용량, 자, 이거를 그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그 빅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넘어야 큰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이렇게 크기만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기만 한 게 아니고 다양하고 유동적이에요. 다양하다는 얘기는 자, 지금 보면은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말소리도 있고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숫자도 있고 이렇게 그 빅데이터는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다음에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계속 실시간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계속 데이터가 실시간에 생성이 돼. 자, 지금 내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면서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생성이 돼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에서 긍정 키워드를 선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자, 이거를 인식의 과정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거를 인식의 과정으로 접근해 보면은, 자, 우선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가 있어요.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그 데이터를 관점에서 빅데이터라고 본다면은 우선 우리가 긍정 키워드를 선별하는 그 데이터라고 본다면은 우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서를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SNS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영화, 뭐 노래, 논문, 보고서, 뭐 기사 댓글, 뭐 설문조사한 거,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여러 가지의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문서가 세상의 자체에 있는 그것들, 그것이 그 자체가 이제 인식되기 이전의 세계가 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뭐 키워드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뭘 수집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수집할 거냐, 그다음에 그걸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뭐 수집하는 거야 간단한 방법은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달라고 그거 소설책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아니면 그 신문 기사 주세요 하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주는 것도 있지만 무료로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개는 무료로 공개돼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 물건처럼 종이에 인쇄된 게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크롤링이라는 걸 통해서 그 프로그래밍으로 크롤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자료를 우리가 그 수집해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있는 그 긍정 키워드를 우리가 추출한다고 하면은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 책을 우리가 서점에서 구매해 와서 구매한 걸 갖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그 전자책으로 형태가 있으니까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가서 그 제인 오스틴의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인 오스틴의 책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우리가 수집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그 수집한 거는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로 데이터라고 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처리한다 그래서 그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 사람은 우리가 그 문장을 봤을 때 우리 그 생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실제로 그냥 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우리 뇌 안에서도 뭔가 이 기계가 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으로 뭔가 어떤 이런 그 텍스트 전처리 작업을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소리라든가 문자가 들리면 그 뇌의 그 이 청각 피질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뇌 여러 분야에서 그 분석이 되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어떤 이 텍스트 전처리 과정이라는 걸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컴퓨터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이런 자연어 데이터를 그 전처리를 분석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토큰화라는 것도 있고 그 불용어 제거도 있는데 불용어라는 거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을 불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 작은 조각이라는 뜻인데 그 문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의미 있는 단위를 그 조각 그 토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급여도 많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이다. 자, 이런 말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단위를 추출한다고 보면은 급여, 자, 뭐 위대, 기업 이런 그 낱말을 추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토큰화라 그래요. 자, 이렇게 토큰화라든가 불용어 제거라든가 뭐 이런 전처리를 텍스트를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 데이터를 1차 단계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말뭉치라고 합니다. 말뭉치. 그 말 그대로 그 뭉치인데 그냥 말을 그 묶어 놓은 게 아니고 그 말에다가 일종의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그 데이터의 데이터인데 그 주석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건 동사고 어떤 건 인명이고 어떤 건 지명이고 자 이런 어떤 주석을 달아 놓은 게 있는데 자 그걸 말뭉치라고 하고 자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말뭉치가 준비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분석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분석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거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분석을 하는데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텍스트에서 긍정을 추출한다고 하면은 먼저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감성 분석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해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텍스트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정렬하는 건데 이 구조적으로 정렬하는 이 텍스트의 구조화한 텍스트의 그 대표적인 게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있는데 자 문서 단어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행렬이라는 단어부터 봅시다. 행렬 매트릭스가 행렬이잖아요. 행렬인데 행렬은 데이터의 그 형식인데 데이터 형식인데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식이에요. 자 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행이잖아요. 행 여기다 행이란 말이야. 자 이게 행이고 열이라는 거는 이게 열이야. 열 이게 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행과 열의 구조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그 형식을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식을 행열이라 그래요.
자, 이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행렬인데 그 무엇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냐면은 문서와 단어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그래서 문서가 행에 있고 단어가 열에 있으니까 문서, 단어, 행렬이 되는 거고, 자, 이 행과 열을 바꿔갖고 단어를 행해놓고 문서를 열해놨으면은 이거는 반대로 단어, 문서, 행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구조화를 함으로써 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나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감성 분석이에요. 감성 분석인데, 여기서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문서에 들어있는 감성, 즉 부정이냐 긍정이냐, 아니면은 어떤 다양한 감정에 대한 어떤 감성을 분석하는 거죠. 자, 감성을 분석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어떻게 분석할 거냐? 문서에 들어있는 그 문서들이 예를 들어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어떤 그것이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어떤 키워드가 긍정어인지 부정어인지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기계한테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게 부정어고 어떤 게 긍정어인지를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준비한 거를 긍정어 사전, 부정어 사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전이라는 거를, 이 감성 사전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놔요. 미리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아바커스는 뭐 트러스트라는 감성을 이제 그 주석을 달아놓은 거고, abandoned라는 게 뭐예요? 그 버려진이잖아요. 그거는 부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게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 중에서 특히 뭐 이게 공포에 대한 건지, 뭐 슬픔에 대한 건지, 뭐 이런 어떤 주석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사전 각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그 어떤 그 문서에서 그 어떤 단어가 출현했을 때 그 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기계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그 해놓은 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앞에서 바로 이렇게 텍스트를 구조화해놨기 때문에 기계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성 분석은 앞에서 그 텍스트 구조한 그 자료를 이용해서 거기에 그 감성 사전, 즉 긍정과 부정을, 모든 단어를 분류해 놓은 감성과 부정 사전을 분류해 놓고 그다가 분석하게 되면은 그 안에 긍정의 키워드가 있는지 부정의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과 부정의 키워드를 분리해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냐면은 그 안에 긍정의 키워드와 부정의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더 중요한지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단어 중요도 계산인데, 단어 중요도 계산할 때는 TF-IDF라는 걸 쓰는데, TF라는 건 뭐냐면은 term frequency예요. term frequency. 그래서 term이라는 얘기는 단어고 frequency라는 건 빈도죠. 그래서 한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 즉 어느 문서에서 그 단어를 많이 썼으면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거고, 단어를 많이 안 썼으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전치사 같은,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거, 아니면 부사 같은 거,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써야 되는 거, 는, 이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지만 그거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갖다 보완하게 되냐면은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그 문서의 수,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모든 문서에 다 등장했다 그러면 지나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먼트 프리퀀시, 그 문서의 빈도의 역수를 구해갖고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문서에서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나오고
모든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단어의 빈도와 그다음에 문서 빈도의 역수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수집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앞에서 뭐 감성 분석도 하고 단어 중요도를 계산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분석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분석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보를 갖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우리가 갖고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제인 오스틴의 소설 6종을 우리가 분석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나온 거에서 앞에 뭐 감성 분석을 했을 때 긍정어와 부정어가 어떤 게 나왔나를 보면은 자, 부정어는 뭐 미스, 푸어가 가난하다는 뜻이죠. 다우트 의심, 뭐 object 뭐 여기서 반대라는 의미예요. sorry 미안, 뭐 불가능,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정어로 많이 쓰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어로는 well, 뭐 good, great, 뭐 like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어로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love도 많이 쓰였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 단어의 중요도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단어의 중요도도 계산한 걸 보면은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그 중요하게 많이 사용됐는지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각각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 뭐 이 감성과 감성에서 그 사용된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순위. 이거는 오만과 편견에서 나온 단어의 중요한 순위.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6종의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분석했으니까 각각의 소설에서 나온 그 문서에서 나온 그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어를 분석할 때 단어 하나, 유니그램, 단어 글자 하나로만도 분석할 수 있지만 글자 하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2개를 붙여서 2글자로 해서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이그램이라고 하는데 바이라는 게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바이그램. 그래서 그 단어 하나가 아니고 글자 2개를 묶어서 그 글자 2개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그 단어의 맥락과 관련돼서 그 앞에 그 긍정어, 부정어를 하더라도 특정한 단어, 예를 들어서 낫과 같이 함께 쓰일 때 부정어로 함께 쓰이면은 그게 진짜 부정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쓰였을 때 긍정어와 부정어를 분석해서 그 상대적인 빈도,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들, 긍정적인 단어는 뭐 이런 것들이 쓰였고 부정적인 단어는 뭐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그 빈도는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분석한 결과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 과거에는 모두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다 외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과하고 의미 부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사람이 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지능한테 맡기죠.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런 과정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구현한 지능이죠. 그래서 기계학습 전통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지적인 작업을 자동화한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인공지능은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던 지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커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지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지적인 작업을 다 수행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런 2차 부호와 같은 작업, 지각과 인지의 영역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자, 요게 일단 우리가 지각과 인지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뭔지 식별하는 것. 저기 자동차가 있네. 저기 자동차가 있네. 식별하는 게 지각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손 들고 있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지각이고 인지는 뭐냐면은 그 식별한 대상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저기 사람이 손 들고 있는데 여건 오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손 들고 있는데 차 좀 세워달라고 하네. 사람이 손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왼쪽으로 갈 거야 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 자, 이게 인지예요. 근데 사람은 인지를 사람은 인지를 잘 하지만 아직까지 기계는 인지를 잘 못해요. 인지를 잘 못해서 자, 이거 보면은 지각 차원에서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말이 달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여자와 함께 말이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기계는 그냥 이 지각만 하는 거죠. 저기 비행기, 뭐 집이 있고 사람이 달린다 하지만 인지를 한다면은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에 담긴 사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 지각은 잘 하지만 아직 그 이해는 아직 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뭐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한 10년, 20년, 30년 되면은 기계가 사람 수준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담당하게 될 영역은 무엇이냐면은 그 인지된 정보를 그 지식으로 해독하고 그리고 해독한 지식을 내면하는 것. 이거는 바로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긍정 키워드를 추출하는 그 일련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을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다 기계가 지금은 상당 부분 사람의 코딩이란 얘기는 그 사람이 직접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코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코딩을 통해서 기계한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맡겼지만 앞으로 이 부분 그 기계가 만들어낸 정보를 우리가 그 해독하고 내면하는 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그 과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내용은 다루지 못했지만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그 긍정 키워드를 수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인식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인식의 과정이고 그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전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그 양의 데이터를 사람이 그 잡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그 응답하는 식으로 시간을 갖죠.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가 그럼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딩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글쓰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는 글쓰기 같은 거니까 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글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이 글을 쓰는데 우리가 뭐가 다른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글쓰기고 코딩은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 수 있게 글을 쓰는 게 코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만 코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기계한테 일을 시킬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코딩이란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정보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라 하면은 코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기계한테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하는 것 모든 과정을 그 다음에 그 정제한 걸 바탕으로 해독하고 내면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몽땅 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그 업무를 분화하죠. 업무를 분화해서 그 수집하고 정제를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분석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석한 거를 해독하는 걸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걸 갖다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는 분화하지만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한 사람이 다 하기도 해요. 그 기업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그렇죠.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기업에서 원하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사실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영역의 일을 필요할 거냐라는 걸 관점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굉장히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할 수 있게 수집하고 정제하는 쪽의 업무에 더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걸 갖고 해독하고 내면화해서 실제 영역에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할 건지 라는 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그걸 전부 다 할 수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다만 그 효율을 위해서 좀 더 공학적인 쪽에 초점 맞추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해서 데이터 공학자라고 해서 수집과 어떤 이 정제 쪽의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쪽의 사람을 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로 이제 그 공학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공학 말고 인문사회계 쪽에 전공한 사람들은 어느 쪽에 역량이 필요하냐면은 분석하고 그거를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분석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현실에 어떤 그게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데이터를 공학자들이 가공해 놨다 하더라도 그걸 분석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분석한 결과를 현실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해독할 수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 필요한 거죠. 전부 다 필요해.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수집 정지 업무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데이터 엔지니어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엔지니어와 협업을 하려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말이 통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나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기계한테 일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말을 나도 알아들어야 내가 직접 그 말을 코딩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을 알아들어야 서로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걸 갖다 분석하고 해독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갖다가 해독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업무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이해해서 그 이해를 맞출 수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수집, 분석하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해독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문과를 갈 거라고 해서 코딩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과 공대를 갈 거라고 해서 그거 의미를 해석하는 어떤 인문사회적인 어떤 그 역량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을 관찰만 하더라도 몇 가지 조금 공통점들을 좀 분석해내 가지고서 그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꼭 무슨 큰 어떤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도 빅데이터를 지금 막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막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뭐 카톡에 여러 글을 쓰고 막 하는데 그것도 몽땅 다 모든 게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성된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지만 그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서 여과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또 큰 프로젝트만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가 간단하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신문 기사가 있을 때 그거를 꼭 뭐 수십만 건, 수억 건을 수집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뭐 1,000건, 2,000건 정도 그냥 기계로 그냥 크롤링 하는 건 개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냥 분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의회에서 그 의원들 발언록 있을 때 그 발언록을 그냥 우리가 기계로 지금 내용 분석을 기계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기계가 분석하면은 그냥 뭐 일주일 정도면은 시의원들 발언록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얘기했는지 그걸 기계가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코딩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 건지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자신이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변선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시겠대요. 선생님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쭉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목소리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과학 중점반 학생들이거든요. 컴퓨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인데 지금 막 인공지능이니 뭐 빅데이터니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하고 대학에 가야 할지 이 관련 분야로 가려면. 그리고 보통 애들은 지금 뭐 파이썬이니 막 이렇게 코딩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그 단순히 그 코딩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준비까지 하고 대학 진학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코딩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듯이 코딩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거죠. 코딩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데, 이제 코딩은, 그러니까 파이썬도 좋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은 다른 언어도 빨리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코딩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코딩은 기계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하지만 일은 기계하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하고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일은 글을 쓰고 말을 통해서 사람하고 일을 해요. 그러면은 기계한테 일을 어떻게 시키냐에 대한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할 거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내 의도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소설책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이라든가 영화는 뭐냐면은 실제 사람들과의 사회관계에 대한 어떤 그 모의 훈련이 모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고 학생들이지만 그 코딩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즉 소통에 대한 훈련, 그 소통의 훈련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데 그 소통의 훈련하는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설책 많이 읽고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심인데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코딩을 가르쳐 주시고 분석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지도해 주셨을 때 이렇게 보면은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나라, 기구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배워야 될 곳들. 미국이죠, 미국. 그러니까 압도적인 미국이죠.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도 많이 보유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미국이죠. 그거는 그 1등하고 2등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게 왜냐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 인재가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요.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일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놀랐었던 점, 아니면 새롭게 발견했던 점 같은 거요. 사실 내가 학위 받은 게 2009년인데 그때는 이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크게 큰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었어요. 큰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왜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논문을 쓰려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가 SPSS라고 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학생용 버전을 샀는데 이게 만료가 됐다고 그때 내가 60만 원 주고 샀는데 5년 쓰니까 학생용 버전 만료됐다고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통계 분석 툴 뭐가 있나 했더니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R이라는 걸 갖다 배우면 내가 통계를 무료로 쓸 수 있겠고 분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해서 이제 그때 R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근데 R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통계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인공지능도 다룰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았죠. 이게 사회가 우리가 발전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계와의 소통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기계와의 소통을 하게 되려면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게 되면은 기계와 소통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겠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50분 정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우리 제1고등학교 2학년 14반 학생들한테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 텐데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뭐 항상 그 꿈을 갖는 거죠. 꿈을 갖는 거고, 꿈을 갖는 건데 어떤 꿈이 필요하냐면은 나의 그 쾌락을 높이겠다는 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범위를 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여러 많은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갖고 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학년 13반 제1고등학교 학생들 오늘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